기억이 나지 않는다.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김웅 의원이 이 말을 남기고 빠지면서 고발 사주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기가 참 쉽지 않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고발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김웅 의원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그때 참고 자료가 됐던 초안을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이던 정점식 의원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장이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다 이런 출처로 보도된 문서와 내용이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실제로 고발 사주 의혹이 당의 고발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죠. 국민의힘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그래도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할해가지고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 공명선거 추진단을 출범해서 운영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추진단장은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맡기로 하셨습니다. 고발장 3개가 다 똑같다는. 저희도 그런 것들을 원문에 입수해가지고 어떤 경위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공명선거 추진단장에 임명이 된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국힘 내부 암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가 여러 명이니까 네. 그중에서 또 네.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다른 당의 황당한 캠프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요. 내부 암투가 아니고 외부의 공작이라는 의미죠. 지금까지 그 김웅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외부의 불순한 세력에 의한 완전한 정치 공작이고 더 나아가서 황당한 캠프에 의한 조작이다. 문제는 실제 고발장과 그 초안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 아닙니까? 뭐 거의 토시 몇 개만 좀 틀리고 거의 같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 그 많은 국민들이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그 문건이 결국은 쭉 돌면서 같은 세 가지의 문건으로 나타났다. 고발장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가 어떤 민주당을 타격하기 위해서 혹은 뭐 최강욱 혹은 유시민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당이 저렇게 조작을 하는 혹은 뭐 의도적으로 정치 모략을 하기 위한 것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들을 국민들이 가질 것 같고요. 만약에 사실 이런 것들이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한국 정당사회, 정치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제 김웅 의원 기자회견을 본 김준혁 교수 반응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서울에 그 까마귀가 많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허. 김웅 의원이 많이 잡아먹지 않았나.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다 뭐 기억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김웅 의원이 그 검사내전이라고 하는 그 소설도 썼고 그 검사내전이 굉장히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국민들한테 큰 인기도 얻었었거든요. 그 검사내전의 핵심 내용은 바로 성실한 검사들, 정말 정의로운 검사들,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들 90% 이상이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인데 이 검사들의 모습을 추락하게 만든 것이 어찌 보면 김웅 의원의 이번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의 김웅 의원,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각인이 됐는데 그런데 김웅 의원이 이런 음모 조작 혹은 조금 전에 최경철 의원이 말씀하셨던 선거 개입과 관련된 그런 엄청난 사건의 주역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실제로다가 거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주면서 대한민국 정의로운 검사들 정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웅 의원은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명예를 훼손시킨 정말 한국 검찰사에 있어서 부끄러운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꽤 많더군요. 그런데 까마귀들이 많이 없어졌대요? 최근에 못 봤습니다.
예. 원래 까마귀 별로 보기 힘들지 않나요? 아니, 겨울철에 원래 까마귀가 좀 많이 나타납니다. 까치가 많고. 예, 아, 그래요? 네. 까마귀가 많이 줄어들었군요. 자, 윤석열 후보 반응으로 한번 가볼까요? 윤석열 후보 정면 돌파로 맞서고 있지요. 내가 그렇게 무섭냐? 국회로 불러라 얼마든지 응하겠다. 특유의 화법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치사하게 숨어서 오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관이 네. 경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 움직일 수도 있죠. 자기가 누구 만나고 누구하고 문건 주고받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들 그런 걸 다 총장한테 보고하고 뭐 결재받고 옵니까? 더구나 한번 보십시오. 그 고발장 내용 그 언론에서 인용한 걸 보면 4월 3일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막 4월 3일자 고발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김준혁 교수, 초반에 이 문제가 이제 터졌을 때,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김웅 의원이 자꾸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손준성 검사는 휴가 내고 며칠간 또 잠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오히려 의혹을 좀 키운 측면이 있었어요. 저는 뭐 국민들의 의혹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자기들이 잘못이 전혀 없으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핸드폰 며칠 끄고 언론사 전화도 안 받고 김웅현, 손준성 검사 모두가 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후보 전 검찰총장이 뭐 굉장히 화를 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본인의 분노를 화풀이는 시원하게 잘했는데 과연 국민들의 의혹을 시원하게 풀 수 있었을까? 혹은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 수 있었을까? 이거는 저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질문에 답이 맞을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도와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의 이번 기자회견은 본인한테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말이죠. 국가 지도자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 많이 있을 때 차분히 대응하고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냥 직자적으로 저렇게 풀어대는 모습에 대해서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꼭 이번 손준성 검사 사건에 개입돼 있다 안 돼 있다 이건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응은 좀 섣불리 행동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의심하는 쪽에서는 고발장에 적힌 내용이라든지 고발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 당시 총장을 매우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야 이거 좀 고발장 접수하도록 해라고 시켰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물론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손준성 검사가 사법연수원 성적도 매우 좋고 검찰의 미래도 상당히 전망이 좋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지시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추미애 장관이 그때 와서 인사조치를 단행했을 때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자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새로 꽂은 사람이 손준성 검사인데 손준성 검사가 과연 윤석열 총장의 뜻을 그렇게 잘 받들어서 하겠느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손준성 총장과 관련해서 했던 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정책관이
네.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 움직일 수도 있죠. 자기가 누구 만나고 누구하고 문건 주고받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들 그런 걸 다 총장한테 보고하고 뭐 결재받고 옵니까? 더구나 한번 보십시오. 그 고발장 내용 그 언론에서 인용한 걸 보면 4월 3일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막 4월 3일자 고발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정치 공작이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이게 과거부터 해온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 정치 공작하고 프로세스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치 공작의 특징은 뭐냐? 국민들에게 진상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수사기관과 이런 정보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독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만 던지면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신속하게 진상을 다 확인해서 어떤 방향인지 결론을 국민들에게 빨리 내라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질질 끌면서 뭐 냄새나 계속 풍기고 이러지 말고 빨리 확인할 거 확인해가지고 결론을 내라. 지금 윤석열 후보의 대응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과연 누구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보자로 처음 지목이 됐던 사람이 오늘 입장을 내놓았는데 본인이 제보자다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다만 윤석열 후보 김웅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제보자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보를 한 사람은 현재 공익신고자 신분이기 때문에 설사 알아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를 놓고 김웅 의원은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순간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그 제보자를 아예 이 사람 완전히 여의도판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더 세게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때 제가 받았던 자료를 당 선거 관련해서 중요 직책에 계신 분에게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명함을 들고 다니고 있었는지 어떤 명함을 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보자 부분에 있었을 때는 제가 거의 좀 특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자료를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한 두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처음 만났던 시기들이 각각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법무연수원 그 명함을 들고 다녔었을 때 만났던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공익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은 제 이야기의 진위도 확인이 저절로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전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저런 표현을 했는데 특히 언론에 대한 인식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문제가 됐던 발언들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 인터넷 매체나 또는 무슨 재소자나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그게 도대체 어떻게 뉴스타파에 유출이 되며 또 뉴스타파가 한번 공개하고 나니까 메이저 언론들이 벌떼처럼 그거를
보도를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메이저 언론이 아니겠습니다. 이런 언론은 보도할 수 없어요. 뭐 작은 언론이든 메이저 언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뉴스타파나 저 뭐죠? 뭐 뉴스 뭐였지? 뉴스버스가 하고 그리고 나서 막 달라붙을 것이 아니라 있으면 차라리 그런 데 줘가지고 처음부터 독자가 많고 이런 데서 바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KBS, MBC에서 바로 시작하든지. 예, KBS, MBC에서 바로 시작하든지 윤석열 후보가 메이저 언론이 만약에 보도했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믿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 윤석열 후보의 지금 캠프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도 국회 법사위에서 그 보도한 언론을 매우 폄하하는 발언을 했죠. 들어보시죠. 허접한 기사 하나 가지고 현안질에서 정치 공세한다? 선택적 현안질입니까? 뻔한 거죠. 민주당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짝짝꿍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안 봐도 뻔합니다. 자,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준혁 교수. 뉴스타파하고 뉴스버스가 거의 같은 언론사인 것 같네요, 보니까. 사실은 뉴스타파하고 뉴스버스는 전혀 다른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인터넷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메이저 언론사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작은 인터넷 언론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인터넷 언론사들 입장에서 봐서는 아, 이분의 언론관이 굉장히 좀 잘못돼 있구나. 인터넷 언론사들을 제대로 취급하지 않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정말 한번 언론사로서 열심히 취재를 해서 윤석열 후보가 잘못된 점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잘못된 언론관을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앞으로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호적이었던 인터넷 언론사, 보수정의 인터넷 언론사도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 지난 총선 때 야당이 3가지 공작을 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것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이 시국에 왜 가세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한데요. 이해찬 전 대표 발언을 들어보실까요? 그 당시에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3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는 제보를 받았었어요. 감사원 쪽에서도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감사원,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검찰 2개. 이번에 보니까 그 2개가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 체제를 마저 교란시키는 아주 국기문란 행위라고 봐야죠. 총선 전에 3가지 정도 공작이 있을 거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 지난 4월 총선 8일 전에 이해찬 당시 대표가 했던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그걸 보고서 이게 정치 공작이 이제 본격화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2개 내지 3개를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 파악하는 거는 이번 주말께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응할 시간 안 주고 바로 그냥 선거까지 그냥 몰고 가려고. 우리가 이제 특별대책팀을 만들어서 이제 대응을 할 건데 발표 나기 전에 우리 손대면 그게 오히려 또 긁어부스럼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 공개를 하면은 우리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준혁 교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이해찬 대표가 이번 그 대선에서 깊숙이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갖고 있다. 세간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해찬 대 김종인의 대결이 이번 대선에서 결정날 거다. 두 사람이 누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느냐.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질문을 듣기 전에 잠깐 옛날 생각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해찬 대표를 처음 만나본 것이 2010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지방선거 전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국무총리 그만두고 야인 시절에 전국을 뭐 여행을 하고 다녔는데 수원에 왔을 때 저보고 이제 화성답사 안내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돌다가 막걸리를 같이 먹을 일이 있었어요. 그 뒤에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답사 안내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뭐 이런 나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는 몇 대 몇으로 이기게 되고 뭐 이런 건 이렇게 될 거야 얘기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하십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 직업이 정치인입니다. 예, 정치인은 그런 거 예상하고 분석하고 다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직업이 정치인인 이해찬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최근에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김준혁 교수 여전히 유승민 후보라든지 원희룡 후보라든지 이런 후보들은 토론 한 번 안 한다는 것을 상당히 아쉬워하고 비판을 많이 하더군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토론이 제대로 될까 싶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진보가 묻고 보수가 답하다 이런 주제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진중권 그 전 동양대 교수를 갖다 어떤 진보의 대명사인 것처럼 해서 진보가 딱 물을 때 보수가 답하는 뭐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는데 대다수의 진보는 진중권 교수를 진보로 이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질문이라는 게 좀 품격도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아까 뉴스톱 대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좀 거친 표현으로 하자면은 약간 좀 그 깐죽대는 듯한 그런 좀 질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참 뭐 좋은 의도로 방송은 할 수 있는데 야 이거 국민의힘 수준이 이런 정도인가 좀 더 품격 있는 질문과 대답을 원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